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박서영은 집 안으로 들어섰다. 시계는 밤 10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었고 거실에는 남편 이준호가 소파에 앉아 팔짱을 낀 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남편은 아내가 신발을 벗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났고 또 이 시간이야라고 말했다.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고 현관에서 가방을 내려놓으며 코트를 벗었다. 남편은 거실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고 요즘 매일 이렇게 늦는데 대체 어디 다녀오는 거야? 라고 물었다. 아내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고 남편을 지나쳐 안방으로 향했다. 남편은 그녀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아내는 몸을 돌려 피했고 손 치워라고 말했다. 남편은 손을 거두지 않았고 대답 좀 해봐. 누구 만나고 다니는 거야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아내는 그제야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면 그래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남편은 문 앞에 서서 야, 박서영, 문 열어라고 소리쳤지만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남편은 주먹으로 문을 2번 쳤고 그대로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몸을 던졌다. 저는 이 장면을 보는 순간 깊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의심하고 있었고 아내는 해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에게 한 발짝도 다가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싸움이 단순한 귀가 시간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시작된 균열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남편은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아내의 가방을 힐끗 쳐다봤고 손을 뻗었다가 다시 걷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고 한숨을 내쉬었다. 저는 남편이 무언가를 확신하지 못한 채 의심만 키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내에게 직접 물어볼 용기도 없어 보였고 그저 혼자 분노를 삼키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제가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방 안에서 박서영은 침대 끝에 앉아 핸드백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그녀는 가방 안에서 지갑을 꺼냈고 영수증 한 장을 확인한 뒤 다시 집어넣었다. 그녀의 표정은 지쳐 있었고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방문을 바라봤지만 나가지 않았다. 저는 그녀가 남편과 대화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걸 분명히 느꼈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켰지만 화면을 보지 않았다. 그는 리모컨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고 다시 아내의 가방을 쳐다봤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 쪽으로 한 걸음 다가갔지만 결국 손을 대지 않았다. 저는 남편이 아내를 믿고 싶지만 의심을 떨쳐낼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확신도 없이 분노만 키우고 있었고 그 분노는 점점 더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서로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밤을 보냈고 아내는 방문을 잠근 채 나오지 않았다. 저는 이 부부가 이미 대화가 불가능한 지점까지 왔다고 느꼈습니다. 이들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고 그 거리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서영은 남편보다 먼저 일어났고 부엌에서 커피를 끓이고 있었다. 남편 이준호는 소파에서 눈을 떴고 목을 한번 돌린 뒤 천천히 일어났다. 그는 부엌 쪽을 힐끗 보았지만 아내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았다. 아내 역시 남편을 쳐다보지 않았고 컵에 커피를 따르며 식탁에 앉았다. 남편은 화장실로 들어가 세수를 했고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잠시 바라봤다. 그의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고 표정은 굳어 있었다. 그는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한숨을 내쉬었고 부엌으로 나왔다. 아내는 여전히 식탁에 앉아 있었고 남편은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남편은 오늘도 늦게 들어올 거야 라고 물었다. 아내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고 아마도라고 대답했다. 남편은 왜 요즘 이렇게 늦는 건데 라고 다시 물었지만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다. 남편은 테이블을 손으로 한 번 쳤고 나한테 할 말 없어라고 소리쳤다. 아내는 컵을 내려놓았고 할 말 없어라고 짧게 말했다. 저는 두 사람의 대화가 질문과 회피의 반복일 뿐이라는 걸 분명히 보았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답을 원했지만 아내는 입을 열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 침묵이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깊은 포기에서 나온다는 걸 느꼈습니다.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내의 휴대폰을 집으려 했다. 아내는 재빠르게 손을 뻗어 폰을 가렸고 왜 내 폰 만져라고 말했다. 남편은 숨길 게 없으면 보여줘라고 말했고 아내는 내 사생활이야라며 폰을 가방 안에 집어넣었다. 남편은 사생활, 부부 사이의 사생활이 어딨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아내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고 남편은 그녀를 따라갔다. 야, 박서영, 대화 중이잖아 라고 남편이 소리쳤지만 아내는 신발을 신으며 나 출근해야 해라고 말했다. 남편은 너 요즘 완전히 이상해졌어 라고 말했고 아내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면 그래라며 문을 열고 나갔다. 저는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면서도 정작 그 의심의 근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행동 하나하나를 외도의 증거로 해석하려 했지만 실제로 확인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집착이 진실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안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남편은 집에 혼자 남았고 거실을 서성였다. 그는 아내의 서랍을 열어 안을 뒤졌지만 특별한 것은 없었다. 영수증 몇 장과 화장품 샘플, 오래된 수첩만 있었다. 그는 수첩을 펼쳐봤지만 그 안에는 쇼핑 목록과 간단한 메모만 적혀 있었다. 남편은 수첩을 도로 집어넣고 한숨을 쉬었다. 그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고 아내의 번호를 눌렀다. 전화는 2번 울리고 끊겼다. 남편은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이번에는 신호음만 울렸다. 저는 남편이 점점 더 확신 없는 의심에 사로잡혀 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아내를 믿을 수도 없고 의심을 증명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를 소진시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결국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나야라고 말하자 어머니는 왜 무슨 일 있어라고 물었다. 남편은 잠시 망설였지만 서영이가 요즘 너무 이상해요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뭐가 이상한데라고 물었고 남편은 맨날 늦게 들어오고 전화도 안 받아요라고 대답했다. 저는 남편이 아내 문제를 어머니에게 털어놓는 순간 이 상황이 더 복잡해질 거라고 직감했습니다. 남편은 혼자 해결할 수 없어서 어머니에게 의지했지만 그 선택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저는 이 가족 구조 안에서 며느리가 얼마나 고립되어 있는지 느꼈고 남편의 무능함에 깊은 실망을 느꼈습니다. 김순자는 아들의 전화를 받고 며느리에 대한 의심을 키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자가 밤늦게 다니면 수상한 거야라고 말했고 아들은 그러게요라며 동조했다. 어머니는 내가 한번 확인해 볼게라고 말했고 아들은 엄마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요라고 말했지만 어머니는 이미 마음을 먹은 상태였다. 그날 오후 김순자는 며느리 집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며 며느리가 퇴근하는 시간을 기다렸고 손에는 식은 아메리카노 한 잔이 들려 있었다. 저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감시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가족 간의 신뢰가 아니라 의심과 통제였고 며느리는 이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후 7시가 되자 박서영이 회사 건물에서 나왔다.
그녀는 가방을 어깨에 메고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어갔다. 김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며느리를 따라갔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뒤를 밟았다. 며느리는 버스를 타지 않았고 대신 걸어서 이동했다. 김순자는 역시 뭔가 있어라고 혼잣말을 했다. 며느리는 큰 도로를 따라 15분쯤 걸었고 작은 서점 앞에서 멈췄다. 그녀는 서점 안으로 들어갔고 김순자는 서점 밖에서 기다렸다. 30분이 지나자 며느리는 책 한 권을 들고 나왔고 근처 카페로 들어갔다. 김순자는 카페 유리창 너머로 며느리를 지켜봤다. 며느리는 혼자 앉아 책을 펼쳤고 커피를 마셨다. 저는 며느리가 남자를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저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걸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 장면을 다르게 해석할 것 같았고 저는 그녀의 편견이 진실을 왜곡할 거라고 느꼈습니다. 1시간 뒤 며느리는 카페를 나왔고 다시 걸어서 집으로 향했다. 김순자는 며느리가 집에 들어가는 걸 확인한 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호야, 서영이 지금 들어갔어라고 말하자 아들은 엄마 왜 거기 계세요라고 물었다. 어머니는 내가 확인 좀 해봤지. 서영이 회사 끝나고 혼자 돌아다니더라고 말했다. 아들은 뭐하고 다녔어요? 라고 물었고 어머니는 서점이랑 카페 갔던데 누구 만나는지는 못 봤어라고 대답했다. 아들은 그럼 혼자 다닌 거네요 라고 말했지만 어머니는 여자가 혼자 그렇게 오래 밖에 있는 게 이상하지 않아? 라고 되물었다.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저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평범한 행동조차 의심의 증거로 만들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며느리는 그저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을 뿐인데 시어머니는 그것을 문제 삼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가족이 며느리에게 숨쉴 공간조차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순자는 며칠 뒤에도 같은 시간에 며느리를 따라다녔다. 며느리는 서점과 카페를 오갔고 가끔 공원 벤치에 앉아 휴대폰을 보거나 책을 읽었다. 김순자는 이 모든 장면을 사진으로 찍었고 아들에게 전송했다. 봐, 맨날 이러고 다녀라는 메시지와 함께. 아들은 사진을 보고 혼란스러워했다. 아내는 혼자 있었고 누군가를 만나는 것 같지 않았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직 확실한 증거를 못 잡은 것뿐이야 라고 말했고 아들은 엄마 그만하세요 라고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저는 아들이 어머니의 감시를 막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느꼈고 그의 비겁함에 분노했습니다. 그날 밤 이준호는 아내에게 요즘 퇴근하고 어디 가는 거야 라고 물었다. 아내는 그냥 좀 걷다가 와라고 대답했다. 남편은 왜 집에 바로 안 들어와라고 물었고 아내는 집에 있기 싫어서라고 짧게 말했다. 남편은 무슨 소리야라며 화를 냈지만 아내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저는 며느리가 집에 있기 싫다고 말한 순간 이 문제의 핵심이 드러났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외도를 하는 게 아니라 집이라는 공간 자체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 진실을 보지 못했고 오직 의심만 키우고 있었습니다. 박서영은 남편의 추궁이 계속되자 점점 더 말을 아꼈다. 남편이 대체 왜 집에 있기 싫은 거야 라고 물으면 그녀는 그냥이라고만 대답했다. 남편은 그냥이 뭐야, 제대로 말 좀 해봐라며 소리쳤지만 아내는 고개를 돌렸고 방으로 들어갔다. 남편은 그녀를 따라가 야, 나 지금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야 라고 말했지만 아내는 문을 닫았다. 남편은 문 앞에 서서 내가 이상해진 게 1년도 넘었어 라고 소리쳤다. 아내는 문 안쪽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거지라고 대답했다. 남편은 주먹으로 문을 두드렸고 제발 좀 나와서 얘기해라고 말했지만 안에서는 더 이상 대답이 없었다. 남편은 결국 거실로 돌아왔고
소파에 주저앉았다. 저는 아내의 침묵이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깊은 절망에서 나온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말해봤자 이해받지 못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입을 닫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아내를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아내보다 먼저 일어났고 출근 준비를 하며 아내의 방문을 쳐다봤다.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남편은 현관에서 구두를 신으며 나 출근한다고 말했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집을 나섰다. 회사에 도착한 남편은 동료에게 요즘 집에서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동료는 뭐가 힘든데라고 물었고 남편은 아내가 완전히 달라졌어. 맨날 늦게 들어오고 말도 안 해라고 대답했다. 동료는 혹시 외도 아니야라고 물었고 남편은 그런 것 같기도 하고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남편이 동료에게조차 아내를 의심한다고 말하는 장면을 보며 깊은 실망을 느꼈습니다. 그는 아내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주변 사람들에게 아내를 의심받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했을 때 아내는 아직 집에 없었다. 남편은 거실 시계를 보며 오후 8시가 넘었다는 걸 확인했고 휴대폰을 꺼내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남편은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지만 결과는 같았다. 그는 소파에 앉아 TV를 켰지만 화면을 보지 않았다. 오후 10시가 넘어 아내가 집에 들어왔다.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 어디 갔다 와라고 물었다. 아내는 그냥 좀 걸었어라고 대답했다. 남편은 전화 왜 안 받았어라고 물었고 아내는 배터리 나갔어라고 말했다. 남편은 거짓말하지 마. 내가 여러 번 걸었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아내는 그럼 뭐 어쩌라고라며 방으로 들어가려 했고 남편은 그녀의 팔을 잡았다. 야, 지금 나랑 대화 중이야라고 남편이 말했지만 아내는 팔을 뿌리쳤다. 손 치워라고 아내가 말했고 남편은 너 정말 이상해졌어라며 소리쳤다. 아내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면 그래라는 말만 반복했다. 저는 두 사람의 대화가 완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외도한다고 확신하고 있었고 아내는 해명할 의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확신했지만 그게 남편이 생각하는 외도인지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어머니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엄마, 서영이가 오늘도 10시 넘어서 들어왔어요 라고 말하자 어머니는 그것 봐. 내 말이 맞지라고 대답했다. 남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었고 어머니는 증거를 확실히 잡아야지라고 말했다. 남편은 어떻게요? 라고 물었지만 어머니는 내가 알아볼게라고만 말했다. 저는 남편이 또다시 어머니에게 의지하는 모습을 보며 분노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직접 대화할 생각은 하지 않고 어머니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저는 이 남편이 부부 관계에서 완전히 무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주일 뒤 박서영의 친구 최은혜가 이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호 씨, 저 은혜예요라고 그녀가 말하자 남편은 네, 무슨 일이세요라고 대답했다. 은혜는 잠시 망설이다가 서영이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서요라고 말했다. 남편은 긴장한 목소리로 무슨 얘기요라고 물었다. 은혜는 서영이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요라고 말했다. 남편은 뭐가 힘들다는 거예요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은혜는 시어머님 때문이에요라고 대답했다. 남편은 엄마가 왜요라고 물었고 은혜는 한숨을 쉬며 서영이가 시어머님 감시 때문에 집에 있기 싫어한대요라고 말했다. 남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은혜는 서영이가 퇴근하고 늦게 들어가는 이유도 그거예요.
집에 가면 시어머님이 전화하셔서 뭐 했는지, 어디 갔는지 다 물어보신대요라고 설명했다. 남편은 그럴 리 없어요. 엄마가 그렇게까지 하실 분이 아닌데라고 말했지만 은혜는 서영이가 직접 말했어요라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저는 이 순간 남편이 진실을 마주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어머니를 믿고 싶어 했고 아내의 고통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이 태도에 깊은 분노를 느꼈습니다. 은혜는 시어머님이 서영이 외출할 때마다 전화하시고 영수증 확인하시고 누구 만났는지 물어보신대요라고 말했다. 남편은 그건 좀 심한 거 아니에요라며 어머니를 변호하려 했지만 은혜는 심한 정도가 아니라 통제해요. 서영이가 숨도 못 쉬겠대요라고 말했다.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다. 은혜는 준호 씨, 서영이가 외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집이 너무 답답해서 밖에 있는 거예요 라고 말했다. 남편은 왜 나한테는 말을 안 했을까요? 라고 물었고 은혜는 말해봤자 이해 안 해주실 것 같아서래요 라고 대답했다. 남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다. 저는 아내가 남편에게 말하지 않은 이유를 이해했습니다. 남편은 언제나 어머니 편이었고 아내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기 전에 왜 어머니의 행동을 방치했는지 분노했습니다. 남편은 그날 저녁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서영이 친구한테 전화 왔어요 라고 말하자 어머니는 뭐래? 라고 물었다. 남편은 서영이가 엄마 때문에 힘들다고 하던데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는 웃으며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라고 되물었다. 남편은 엄마가 서영이 외출할 때마다 전화하시고 감시하신다던데요 라고 말했고 어머니는 감시. 나는 그냥 며느리가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라고 대답했다. 남편은 그래도 서영이가 부담스러워 하나 봐요 라고 말했지만 어머니는 며느리가 예민한 거지. 나는 잘못한 거 없어라며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시어머니가 자신의 행동을 전혀 문제 삼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고통을 이해하지 않았고 오히려 며느리가 예민하다고 치부했습니다. 저는 이 시어머니의 태도에 깊은 혐오를 느꼈습니다. 남편은 엄마 그래도 좀 신경 써주세요 라고 말했지만 어머니는 내가 뭘 신경 쓰라는 거야. 나는 잘못한 게 없어라며 전화를 끊었다. 남편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저는 남편이 어머니를 설득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아내에게 은혜한테 전화 왔어라고 말했다. 아내는 그래서라고 짧게 대답했다. 남편은 엄마가 너한테 좀 심했나 봐라고 말했고 아내는 이제 알았어? 라며 냉소했다. 남편은 내가 말을 해줬어야지라고 말했지만 아내는 말해봤자 소용없잖아라며 방으로 들어갔다. 저는 남편이 여전히 아내의 고통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좀 심했나 봐라는 표현으로 문제를 축소시켰고 아내는 그런 남편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부부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지점을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준호는 은혜의 말을 듣고 난 뒤에도 어머니를 직접 대면하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에게 전화로 좀 신경 써주세요라고만 말했을 뿐 구체적으로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요구하지 않았다. 저는 남편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며칠 뒤 박서영은 남편에게 당신 어머니가 또 전화했어라고 말했다. 남편은 뭐라고 하셨는데 라고 물었고 아내는 오늘 저녁 뭐 먹었는지 물어보시더라고 대답했다. 남편은 그게 뭐가 문제야. 그냥 관심 있어서 물어보신 거지라고 말했다. 아내는 남편을 쳐다보며 관심이 아니라 감시하라고 말했다. 남편은 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라고 되물었고 아내는 역시 당신은
이해 못하겠네라며 고개를 저었다. 남편은 나도 엄마한테 말했어. 조심하시라고라고 말했지만 아내는 조심? 그게 다야? 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남편은 그럼 어쩌라는 거야 라고 되물었다. 저는 남편이 아내의 고통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조심하라고 말한 것만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무책임함에 깊은 실망을 느꼈습니다. 아내는 당신 어머니가 나를 통제하고 있다는 걸 왜 모르는 거야 라고 말했다. 남편은 엄마는 원래 그런 분이야. 내가 이해해줘야지라고 대답했고 아내는 웃으며 이해? 내가 왜 이해해야 하는데 라고 되물었다. 남편은 부부가 되면 상대 가족도 받아들여야지라고 말했다. 아내는 받아들이는 것과 통제당하는 건 달라라고 말했지만 남편은 내가 너무 오버하는 거야 라며 대화를 끊으려 했다. 아내는 당신은 내 편이 아니구나 라고 말했고 남편은 무슨 소리야. 나는 중립이야 라고 대답했다. 아내는 중립이라는 게 결국 엄마 편이라는 거잖아 라며 방으로 들어갔다. 저는 남편이 중립을 가장하며 사실상 어머니 편을 들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고통받는 상황을 방치했고 어머니의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저는 이 남편이 아내를 완전히 배신했다고 느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동료에게 아내가 엄마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데 나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라고 말했다. 동료는 그럼 어머니한테 확실하게 말하지 그래라고 조언했지만 남편은 엄마가 원래 그런 분이야. 바뀔 사람이 아니야라고 대답했다. 동료는 그럼 아내는 어떻게 하고라고 물었고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다. 저는 남편이 어머니는 바꿀 수 없다고 단정하면서도 아내에게는 이해하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행동을 고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고 아내에게만 희생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이 남편의 태도에 깊은 혐오를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남편은 오늘은 일찍 왔네라고 말했고 아내는 응이라고만 대답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우리 좀 대화할 수 있을까라고 물었고 아내는 무슨 얘기라고 되물었다. 남편은 엄마 일 때문에 내가 힘든 건 알겠는데 조금만 참아줄 수 없어라고 말했다. 아내는 조금 벌써 3년이야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남편은 3년이나 됐어? 라고 놀란 표정을 지었고 아내는 당신은 몰랐겠지. 관심 없었으니까라고 말했다. 남편은 나도 힘들어. 엄마와 너 사이에서라고 말했지만 아내는 힘든 건 나야. 당신은 그냥 방관만 했잖아라며 소리쳤다. 남편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고 아내는 이제 지쳤어. 더 이상 못 참겠어라고 말하며 방으로 들어갔다. 저는 아내가 3년간 혼자 견뎌왔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아내의 고통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고 아내는 혼자 감당하다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아내를 완전히 방치했다고 판단했고 그의 무능함에 분노했습니다. 박서영은 어느 날 시어머니 집에 들렀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남편 이준호가 어머니와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아내는 현관에서 그들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다. 시어머니는 요즘 서영이 어때라고 물었고 남편은 솔직히 요즘 너무 이상해요라고 대답했다. 시어머니는 어떻게 이상한데라고 물었고 남편은 맨날 늦게 들어오고 저한테 말도 안 해요라고 말했다. 시어머니는 그것 봐. 내 말이 맞지. 뭔가 숨기는 게 있어라고 말했고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는 현관에서 그 말을 듣고 몸이 굳었다. 시어머니는 엄마가 며느리 좀 확인해 볼까라고 말했고 남편은 엄마 너무 심하게는
하지 마세요라고 말했지만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다. 아내는 남편이 어머니의 감시를 묵인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고 분노가 치밀었다. 저는 남편이 어머니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인다는 걸 확인했고 그의 비겁함에 깊은 혐오를 느꼈습니다. 아내는 문을 세게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아내를 쳐다봤다. 아내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요? 라고 물었고 남편은 아무것도 아니야라며 시선을 피했다. 아내는 다 들었어요 라고 말했고 시어머니는 뭘 들었다는 거야 라며 태연한 척했다. 아내는 제가 뭘 숨긴다고요? 제가 왜 이상하다는 거예요? 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남편은 서영아, 진정해라고 말했지만 아내는 진정? 당신이 엄마 앞에서 나를 이상하다고 말하는데 내가 어떻게 진정해라며 소리쳤다. 시어머니는 목소리 좀 낮춰 여기 우리 집이야 라고 말했다. 아내는 이제 알겠어요. 당신은 엄마 편이었구나 라고 남편에게 말했다. 남편은 무슨 소리야. 나는 중립이야 라고 변명했지만 아내는 중립이 아니라 비겁한 거야 라고 말했다. 남편은 더 이상 대꾸하지 못했고 아내는 이제 당신과는 더 이상 같이 못 살겠어요 라고 선언했다. 저는 아내가 남편의 이중적인 태도를 직접 확인한 순간 이 결혼이 끝났다고 느꼈습니다. 남편은 아내 앞에서는 어머니를 말리는 척했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아내를 비난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비겁하게 양쪽을 오가며 둘 다를 배신했다고 확신했습니다. 아내는 집을 나섰고 남편은 그녀를 따라 나오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가게 놔둬 머리 좀 식히고 오겠지라고 말했지만 남편은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아내는 친구 은혜의 집으로 향했고 은혜는 무슨 일이야 라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내는 준호가 시어머니 앞에서 나를 이상하다고 했어라며 눈물을 흘렸다. 은혜는 그 사람 진짜 너무하다라며 아내를 안았고 아내는 이제 정말 이혼해야 할 것 같아라고 말했다. 은혜는 내가 결정한 거면 내가 응원할게라고 말했다. 아내는 그날 밤 은혜의 집에서 잤고 남편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남편은 집에서 혼자 밤을 보냈고 아내에게 몇 번 전화를 걸었지만 아내는 받지 않았다. 남편은 어머니에게 전화해 서영이가 집을 나갔어요 라고 말했고 어머니는 그럼 어쩔 수 없지. 며느리가 예민해서 그래라고 대답했다. 남편은 엄마 이거 진짜 심각한 것 같아요 라고 말했지만 어머니는 며칠 있으면 돌아올 거야 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저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고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집을 나간 것조차 일시적인 감정 폭발로 치부했고 남편 역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가족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흘 뒤 아내는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다. 이혼 생각하고 있어요 라는 짧은 메시지였다. 남편은 전화를 걸었지만 아내는 받지 않았다. 남편은 은혜에게 전화해 서영이 어디 있어요 라고 물었고 은혜는 지금은 만나고 싶지 않대요 라고 대답했다. 남편은 내가 잘못했다고 전해주세요 라고 말했지만 은혜는 서영이가 듣고 싶어 할지 모르겠네요 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 저는 남편이 이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아내가 집을 나가고 나서야 문제를 인식했지만 아내는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 남편이 끝까지 무능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주일 뒤 박서영은 짐을 챙기기 위해 집으로 돌아왔다. 남편 이준호는 회사에 있었고 집에는 시어머니 김순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아내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걸 보았다. 아내는 어머님 왜 여기 계세요? 라고 물었고 시어머니는 내 아들 집인데
내가 왜 여기 있으면 안 되라고 되물었다. 아내는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향했지만 시어머니는 야, 박서영이라고 불렀다. 아내는 멈춰섰고 시어머니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물었다. 아내는 짐 챙기러 왔어요. 라고 대답했고 시어머니는 이혼하려고 라며 비웃었다.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내 앞으로 걸어왔다. 내가 우리 아들 망친다라고 시어머니가 말했고 아내는 제가 뭘 망쳤어요? 라고 되물었다. 시어머니는 너 때문에 준호가 요즘 밥도 제대로 못 먹어. 내가 나가고 나서 완전히 망가졌어라고 말했다. 아내는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라고 대답했지만 시어머니는 내 잘못이지. 내가 남편을 제대로 안 챙겼으니까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아내는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힘들었어요. 라고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힘들면 참아야지. 결혼이 그런 거야 라고 말했다. 저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고통을 전혀 이해하지 않았고 오직 아들만 걱정했습니다. 저는 이 시어머니의 태도에 깊은 혐오를 느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혼하면 손주는 내가 키운다라고 선언했다. 아내는 무슨 소리예요? 아이는 제가 키워요라고 대답했지만 시어머니는 내가 무슨 자격으로 키워? 넌 이 집을 나간 사람이야 라고 말했다. 아내는 법적으로 제가 엄마예요 라고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내가 법으로 나올 거면 나도 각오하고 있어라며 위협했다. 아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저도 이혼 생각하고 있어요 라고 말했다. 시어머니는 그래, 이혼해. 그게 너한테도 나한테도 좋을 거야 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아내는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겠어요 라고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짐을 챙겼다. 저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완전히 몰아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이혼하기를 바랐고 심지어 손주까지 빼앗으려 했습니다. 저는 이 순간 며느리가 완전히 한계에 도달했다고 확신했습니다. 아내는 짐을 챙겨 집을 나섰고 시어머니는 그녀를 배웅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호야, 서영이 짐 챙겨갔어 라고 말하자 남편은 엄마가 뭐라고 하셨어요? 라고 물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안 했어. 서영이가 알아서 나갔어 라고 거짓말을 했다. 남편은 엄마 진짜예요? 라고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지만 시어머니는 내가 거짓말할 이유 있어? 라며 단호하게 말했다.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이혼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서영이는 너한테 안 맞는 사람이야 라고 말했다. 남편은 대답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저는 시어머니가 아들에게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를 몰아낸 사실을 숨기고 며느리가 스스로 나간 것처럼 꾸몄습니다. 저는 이 시어머니의 교활함에 분노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내는 받지 않았지만 남편은 문자를 보냈다. 서영아,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하자라는 내용이었다. 아내는 문자를 읽었지만 답장하지 않았다. 남편은 다시 한번 문자를 보냈다. 엄마한테 뭐라고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혼하고 싶지 않아. 아내는 그 문자를 보고 비웃었다. 그녀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라고 혼잣말을 했고 남편에게 답장을 보냈다. 어머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손주는 자기가 키운다고 하셨어요. 남편은 문자를 읽고 충격을 받았지만 아내는 더 이상 대화하지 않았다. 저는 남편이 이제야 어머니의 행동을 의심하기 시작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아내가 집을 완전히 나간 뒤에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지만 아내는 이미 돌아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 가족이 회복 불가능한 지점을 완전히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서영은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변호사는 이혼 사유가 명확하시네요 라고 말했고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변호사는 시어머니의 통제와 남편의 방관,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됩니다라고 설명했다. 아내는 양육권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었고 변호사는 어머니가 주 양육자라면 어머니에게 유리합니다라고 대답했다. 아내는 시어머니가 손주를 자기가 키운다고 했어요 라고 말했고 변호사는 법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단 남편이 양육권을 주장하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아내는 한숨을 쉬며 알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변호사는 이혼 서류를 건네며 일단 이 서류를 남편에게 전달하시면 됩니다라고 말했다. 아내는 서류를 받아들고 사무실을 나섰다. 그녀는 카페에 앉아 서류를 펼쳐봤고 이혼 신청서라는 글자를 한참 바라봤다. 저는 아내가 마지막 망설임을 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혼을 원했지만 동시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 이준호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아내가 받았다. 어디야? 라고 남편이 물었고 아내는 카페에 있어요 라고 대답했다. 남편은 만나서 얘기 좀 하자라고 말했고 아내는 할 얘기 없어요 라고 대답했다. 남편은 서영아 제발이라며 간청했고 아내는 잠시 침묵하다가 1시간 뒤에 집 앞 공원에서 봐요라고 말했다. 1시간 뒤 두 사람은 공원 벤치에 마주 앉았다. 남편은 이혼은 안 되라고 먼저 말을 꺼냈고 아내는 왜요라고 물었다. 남편은 우리 아이도 있고 우리가 함께한 시간도 있잖아 라고 말했지만 아내는 그게 다예요? 라며 냉소했다. 남편은 엄마한테 사과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라고 제안했다. 아내는 그 말을 듣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제가 왜 사과해야 하는데요? 라고 아내가 물었고 남편은 엄마 기분을 상하게 했잖아라고 대답했다. 아내는 어머님이 저를 감시하고 통제한 건요? 그건 누가 사과해요? 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저는 남편이 여전히 아내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잘못은 덮어두고 아내에게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끝까지 아내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남편은 그럼 어쩌자는 거야 라며 화를 냈다. 아내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남편에게 건넸다. 이혼해요라고 아내가 말했고 남편은 서류를 받아들고 진심이야? 라고 물었다. 아내는 진심이에요라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남편은 서류를 펼쳐보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는 내가 선택한 거지라며 서류를 도로 아내에게 밀어냈다. 아내는 서명해요라고 말했지만 남편은 지금 당장은 못해라고 대답했다. 아내는 그럼 언제 할 건데요? 라고 물었고 남편은 생각 좀 할 시간 줘라고 말했다. 아내는 일주일 드릴게요. 일주일 뒤까지 서명 안 하시면 제가 법적으로 진행할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남편은 서영아라고 불렀지만 아내는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다. 저는 아내가 더 이상 남편에게 기대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남편은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서영이가 이혼 서류 줬어요. 라고 말하자 어머니는 그래. 그럼 서명해라고 말했다. 남편은 엄마, 진짜 이혼해도 되는 거예요? 라고 물었고 어머니는 당연하지. 그런 며느리는 필요 없어라고 대답했다. 남편은 근데 아이는 어떻게 해요라고 물었고 어머니는 아이는 내가 키울 거야라고 말했다. 남편은 그게 가능해요? 라고 물었지만 어머니는 내가 양육권 주장하면 되라고 말했다.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저는 시어머니가 끝까지 손주를 빼앗으려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를 몰아낸 것도 모자라 아이까지 차지하려 했습니다. 저는 이 시어머니의 욕심에 깊은 혐오를 느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다. 박서영은 남편에게서 아무 연락도 받지 못했고 변호사에게 남편이 서명을 안 했어요라고 말했다. 변호사는 그럼 조정 신청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고 아내는 네, 진행해 주세요라고 대답했다. 며칠 뒤 법원에서 조정 기일이 잡혔다. 이준호는 법원에 홀로 나타났고 박서영은 변호사와 함께 들어왔다. 조정위원은 이혼 사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고 아내는 시어머니의 과도한 간섭과 남편의 방관입니다라고 대답했다. 남편은 저는 이혼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했고 조정위원은 그럼 화해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다. 남편은 아내가 어머니에게 사과하면 가능합니다라고 대답했고 아내는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라며 고개를 저었다. 조정위원은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크네요라고 말하며 조정이 어렵겠습니다라고 판단했다. 남편은 그럼 이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라고 물었고 조정위원은 부인이 재판을 청구하면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라고 설명했다. 저는 남편이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아내가 돌아오기를 바랐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남편이 끝까지 무책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정이 결렬된 뒤 남편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조정 안 됐어요 라고 말하자 어머니는 그럼 재판하면 되지라고 대답했다. 남편은 재판까지 가야 해요? 라고 물었고 어머니는 당연하지. 우리가 이기면 손주는 우리가 키울 수 있어라고 말했다. 남편은 엄마 이게 맞는 건가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어머니는 뭐가 맞고 틀려. 내가 아이 아빠잖아라며 단호하게 말했다. 남편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다. 한편 박서영은 친구 은혜와 카페에 앉아 있었다. 조정 결렬됐어라고 아내가 말하자 은혜는 그럼 재판해야 하는 거야? 라고 물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고 시어머니가 손주를 빼앗으려고 할 것 같아라고 말했다. 은혜는 법적으로는 내가 유리하니까 걱정 말라고 위로했지만 아내는 그래도 불안해라며 한숨을 쉬었다. 은혜는 그래도 넌 잘 선택한 거야. 그 집에서 더 이상 못 살았잖아 라고 말했고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틀 뒤 남편은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다. 서영아, 정말 이혼해야 해? 라는 짧은 메시지였다. 아내는 문자를 읽고 네라고 답장했다. 남편은 내가 뭘 잘못한 건지 아직도 모르겠어라고 보냈고 아내는 그게 문제예요라고 답장했다. 남편은 더 이상 문자를 보내지 않았다. 저는 남편이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아내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했고 어머니의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저는 이 남편이 결국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달 뒤 재판이 열렸다. 아내는 시어머니의 감시 기록과 남편의 방관을 증거로 제출했고 법원은 이혼을 인정했다. 양육권은 아내에게 주어졌고 남편은 면접교섭권만 갖게 되었다. 시어머니는 이게 말이 돼? 라며 항의했지만 판결은 번복되지 않았다. 재판이 끝난 뒤 아내는 법원 밖으로 나왔다. 남편은 멀리서 그녀를 바라봤지만 다가가지 않았다. 아내는 고개를 돌려 남편을 쳐다봤고 두 사람은 잠시 시선을 마주쳤다. 남편은 고개를 숙였고 아내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저는 이 부부가 결국 헤어졌다고 느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지키지 못했고 어머니의 통제를 막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했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가족이 이미 회복 불가능한 지점을 지났다고 확신했습니다. 박서영은 아이의 손을 잡고 새로운 집으로 향했다. 그녀는 이혼 서류를 가방 안에 넣어두고 있었고 그 서류를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자유로웠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저는 그녀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이준호는 혼자 집에 남았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아내와 찍은 사진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는 옆방에서 잘 된 거야 라고 말했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저는 남편이 이제야 후회하고 있다고 느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이제 박서영은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이혼을 했지만 여전히 전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녀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지켜야 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그녀가 강하게 살아갈 거라고 믿지만 동시에 이 선택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짐인지 느낍니다. 이제 그녀는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이혼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 한 줄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은 제가 내일을 버틸 힘이 됩니다.